운명을 지배하는 힘. 제임스 앨런.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내뱉은 소리들이 반사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다. 머릿말. 물질 세계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는 바야흐로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인과 법칙을 파악할 준비가 되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생각이 구체화된 물질적 형태들만큼이나 질서정연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물질 세계의 세포와 원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위 속에도 누적적이고 엄선된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다. 생각과 행위의 영역에서는 선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것은 궁극적으로 소멸한다. 물질 세계에서처럼 정신 세계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완벽한 법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원리임을 알게 되면 개인과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하인인 동시에 주인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터득해가고 있는 인간은 정신의 법칙에 관한 지식 또한 획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무지하여 한때 악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생겨나고 자라남에 따라 결국에는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칙의 세계에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악을 정복하리라는 건 확실하다. 이별과 슬픔, 패배와 죽음 같은 운명의 소소한 가지들은 위풍당당하게 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운명에 이르기 위한 단련의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는 영원한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줄 영광의 사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손은 찢기고 그 몸은 고생스러울지라도 말이다. 오 운명이여, 그대는 더 이상 음울하지 않도다. 그대는 더 이상 암담하거나 무섭지 않도다. 한때 그대는 죽은 자들로 둘러싸인 비극의 나라에 앉아 있었으나 나 이제 인류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그대를 보노라. 그대의 당당한 이마에는 빛과 아름다움이 서려 있도다. 일부. 운명을 지배하라. 행위와 성격, 운명의 관계. 개인과 국가의 향배를 결정짓는 불가사의하고 외부적인 힘인 숙명이나 운명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폭넓게 존재해왔다. 이 믿음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오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다는 걸 안다. 예컨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며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애쓰지만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힘의 존재를 점차 알게 된다. 그 힘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헛된 분투를 비웃는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게 된다. 그들은 고작해야 그 힘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 남겨놓은 결과만을 알 뿐이며 그것을 신이나 섭리, 숙명이나 운명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시인이나 철학자같이 사색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신비로운 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 힘이 한 손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들을 끌어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희생자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사극을 쓴 시인들은 현실 속에서 관찰한 이 힘을 작품 속에 녹여놓았다. 대체로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지하는 주인공들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묘사한다. 하지만 그 주인공들은 오히려 그런 노력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파국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게 된다. 한편 세익스피어 작품의 인물들은 현실의 인간들처럼 자신의 특별한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비록 어렴풋하게 예감은 할지라도. 그러므로 시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든 모르든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동은 모두 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일 뿐이라고. 중세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시 움직이는 손가락은 운명에 대한 이런 견해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움직이는 손가락은 끊임없이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대의 어떤 연민으로도, 그대의 어떤 기지로도 그 손가락이 쓰는 단 한 줄의 문장도 돌이키지 못한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 속에 한 단어도 지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 또는 법칙의 작용을 경험해 왔으며 그 경험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간결한 격언 속에 응축되어 있다. 인간은 작정하고 신은 결정한다. 운명 대 자유의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유행위자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도 폭넓은 믿음이 존재한다. 모든 도덕적 가르침은 진로를 선택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우리의 자유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인류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힘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명과 자유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 경험은 숙명론자들과 자유의지론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을 이야기해왔다. 이 논쟁은 최근에 결정론 대 자유의지라는 이름 아래 되살아났다. 겉보기에 상충하는 두 극단 사이에는 균형이나 정의 혹은 보상이라는 중도가 항상 존재한다. 중도는 양 극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도는 양 극단을 조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양 극단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진리는 편파적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태생적으로 양 극단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있어서도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두 극단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중용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상은 하나의 중심 법칙이자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원리인 도덕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과 법칙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자유의지는 원인이고 운명은 결과다. 도덕에서의 인과 법칙은 운명과 자유의지, 즉 개별적인 숙명과 개별적인 책임 둘 다를 필요로 한다. 원인의 법칙은 동시에 결과의 법칙이어야 하며 원인과 결과는 항상 동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계와 정신계 모두에서 인과의 사슬은 언제나 균형 잡혀야 하며 그에 따라 언제나 공정하고 완벽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미리 운명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사전에 결정하는 힘은 원인이지 자의적인 의지의 명령이 아니다. 우리 각자는 인과의 사슬에 얽혀 있다.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삶은 타종이자 수학인 것이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결과에 의해 균형이 잡혀야 하는 원인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인을 선택하지만 그 결과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거나 회피할 순 없다. 그것은 운명이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원인을 작동시키는 힘이며 운명은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특정한 결말에 이르도록 미리 운명 지어져 있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격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산물이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행위는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들은 좋건 나쁘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성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만일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런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도덕 법칙도 없을 것이고 도덕을 가르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격은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다. 성격은 실로 도덕 법칙 그 자체의 산물이다. 즉,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산물인 것이다. 성격은 수없이 많은 행위들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실제로 성격이란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듭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각자가 쌓아온 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축적은 질서정연한 진화의 과정에 따라 느리게 이루어진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다고 여기는 복잡한 성격은 여러 차례의 전생에서 자신이 쌓은 업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주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행위의 수행자이자 성격의 제작자인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주조하고 형성하는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고 변경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매번 행동할 때마다 자신의 성격을 수정하게 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격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운명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재앙이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한다. 성격은 운명 그 자체다. 행위들의 고정된 결합체인 성격은 그 행위들의 결과를 자신의 내부에 품고 있다. 이 결과물은 성격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도덕적 씨앗으로 숨어 있으면서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시기를 기다린다. 운명은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장부 같은 것. 어떤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에는 그 사람 자신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운명은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고 기도로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 각자가 행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무자비한 악귀다.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스스로가 내뱉은 소리들이 반사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인 것이다. 선한 사람이 적을 사랑하게 되고 증오와 분개와 불평을 넘어서는 건 모든 사물들의 안팎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법칙에 대한 이러한 지식 덕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작용하면서
그것을 조율하는 완벽한 정의에 대한 이러한 지식 덕분이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몫만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안다. 비록 그가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완벽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하수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박해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장부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도덕적 채무를 참을성 있게 갚아나간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그는 자신이 진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추가적인 빚을 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본다. 이를테면 불량 계좌를 청산하는 동시에 우량 계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의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악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있다. 운명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이제 행위와 성격을 통해 운명을 극복하는 특별한 경우들 속에서 인과법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현재의 삶을 지켜볼 것이다. 현재란 과거 전체의 종합이며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의 최종 결과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선량한 사람이 실패를 겪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사필 규정에 관한 모든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의로운 법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심지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한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도덕 법칙은 존재하며 얄팍한 결론들 때문에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선량한 사람이 늘 선량하진 않고 나쁜 사람이 늘 나쁘진 않다. 전생까지 거슬러 가지 않고 현생만 보더라도 지금 올바른 사람이 예전에는 올바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지금 친절한 사람이 예전에 잔인했고 지금 순수한 사람이 예전에 불순했던 경우 또한 많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르지 못한 사람이 올곧았고 지금 잔인한 사람이 친절했으며 지금 불순한 사람이 순수했던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지금 불행 속에 허우적거리는 선량한 사람은 과거에 그 자신이 뿌렸던 사악한 씨앗의 결과물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그는 자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선량한 씨앗의 행복한 결과물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비록 나쁜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뿌렸던 선량한 씨앗의 결과물을 지금 수확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는 자신이 지금 뿌리고 있는 나쁜 씨앗의 결과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결과들의 타당한 원인들을 분명하게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존재가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겪는 진화의 전체적인 과정은 하나의 길고도 연속된 인과의 사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으며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상승하는 하나의 삶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격은 스스로 형성한 습관들의 조합. 사람의 개성은 고착된 마음의 습관이며 행위의 결과물이다. 수없이 반복된 행동은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행위자의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정신적 특성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앞선 삶들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생각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 형성한 습관들의 조합이다. 그리고 현생에서의 노력에 따라 그의 성격은 장차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수정될 것이다. 여기에 직장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는 정직한 데다가 게으름뱅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열심히 시도해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의 운명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에게도 할 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부담스러워했고 갈수록 나태해졌으며 편안함을 갈망했다. 아무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지 않았다. 이제 편안함에 대한 욕망은 충족되었지만 너무나 달콤할 거라 생각해서 갈망했던 그 열매는 그의 입안에서 한 줌 재로 변해버렸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에게 던져진 교훈을 철저히 배울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습관적인 편안함이 모멸스러운 것이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건 불쾌한 상태이며 일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교훈을 확실하게 배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욕망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그를 지금 위치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향한 그의 열망과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분명히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는 한가로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처한 현재의 조건은 곧 사라지고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그의 온 마음이 일에 맞춰져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걸 열망한다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몰려올 것이다. 일은 모든 방향에서 흘러 들어올 것이며 부지런히 애쓰면 그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도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인과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명백히 추구하지도 않은 일이 왜 자신에게 들어오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그 일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타인들은 그것을 잡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열매의 달콤함은 씨앗 단계에서 결정된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오는 건 없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 그 그림자의 본체 또한 있기 마련이다. 특정인에게 오는 것들은 그 자신이 행했던 행위들의 산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울인 부지런한 노력은 더 큰 노력으로 이어져 성공을 가져다 준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만에 찬 마음으로 행한 노력은 더 낮은 수준의 노력으로 이어져 실패를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생겨난다. 이는 각자의 생각과 행위가 초래한 운명이며 결과인 것이다. 무척이나 다양한 성격들 또한 마찬가지다. 성격은 행위라는 씨앗이 자라나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씨 뿌리기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관문을 가로지르고 무제한적인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무한한 삶을 관통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뿌린 행위라는 씨앗의 수확물을 거두어 달콤한 열매와 쓴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으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건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다. 부를 남용했거나 사기나 강제라는 수단으로 부를 획득했던 부자는 가난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다시 태어난다. 자신이 소유한 작은 재산을 현명하고 이타적으로 사용했던 가난한 사람은 풍요롭고 영예로운 환경에 다시 태어난다. 잔인하고 불의한 자들은 가혹한 역경 속에 다시 태어나는 반면 친절하고 의로운 자들은 친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을 지켜보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난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행한 모든 악덕과 미덕에 따라 자신의 몫을 받게 되고 각자의 운명을 맞이한다. 인생은 인격을 성장시키는 학교다. 윤회를 믿지 않는 이들조차 인간은 자신이 뿌린 걸 현생에서 거의 틀림없이 수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개혁가들과 정치개혁가들이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개인들이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개인들의 공동체인 국가 또한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둔다. 국가는 그 지도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일 때 위대해진다. 의로운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 국가 또한 망하고 만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국민 전체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부에서 고결한 인격을 바탕으로 입지를 세운 일련의 정치가들이 등장하여 그 국가가 가진 에너지들을 덕성의 문화와 인격의 개발로 돌리게 할 때 그 국가의 평화와 번영은 위대해진다. 그들은 각 개인의 근면과 인격, 고결함을 통해서만 국가적 번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쏜살같이 스쳐가는 운명들을 조용하면서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 직조자인 사람들에게 할당하는 위대한 법칙은 흔들림이 없다. 그 운명들이 눈물로 얼룩져 있든 웃음을 머금고 있든 상관없이. 인생은 인격의 성장을 위한 위대한 학교다. 모든 사람들은 악덕과 미덕, 성공과 실패, 갈등과 분투를 통해 느리지만 분명하게 지혜의 교훈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자기 통제의 과학.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몇천 명에 이르는 과학자들은 지식의 발견과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개인 서재의 책장마다 과학을 주제로 한 책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성취는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멋진 도구들이 우리의 안락함을 더하거나 이동 속도를 높여주거나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나게 축적된 그 모든 과학적 지식과 발견이나 발명의 영역에서 놀랍도록 급속하게 성취물들이 증가하는데도 이 시대에 거의 잊혀져 버릴 정도로 쇠퇴한 과학의 분과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과학들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과학이며 그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과학들이 이기심이라는 목적에만 봉사함으로써 인류의 파괴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과학이다. 나는 그것을 자기 통제의 과학이라고 부른다. 자연과학자와 마음의 과학자. 현대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요소들과 힘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연구한다. 고대인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요소들과 힘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연구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방면에서 너무나 강력한 지식의 스승들을 배출했다. 그러한 스승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치 신처럼 존경받고 있으며 이 세상 방대한 종교 조직들은 그들이 성취한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연 속에 있는 힘들이 아무리 경이롭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으며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자연의 힘들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지적인 힘들을 합친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격정과 욕망, 의지와 지성이라는 내면적인 힘들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지휘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국가들의 운명을 장악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보통의 과학에서처럼 이런 마음의 과학에도 성취의 단계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통제에 있어 훌륭한 정도만큼 지식과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도 훌륭해진다. 외부적인 자연의 힘들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자이지만 마음이 가진 내적인 힘들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마음의 과학자다. 외부적인 현상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작동하는 법칙들은 내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에도 작동한다. 어떤 사람이 몇 주나 몇 달, 아니 몇 년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는 없다. 고통스러운 탐구로 여러 해를 보낸 뒤라야 비로소 그는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으며 과학의 대가들 가운데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자기 통제의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그것이 부여하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여러 해에 걸친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노력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타인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힘겹다. 그러므로 마음의 과학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하며 외면적인 이익에 관한 한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학의 5단계. 자연과학자는 전공 분야의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5단계를 따른다. 1. 관찰. 그는 자연 속의 사실들을 면밀하고도 끈질기게 관찰한다. 2. 실험. 반복적인 관찰에 의해 특정한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된 다음 그는 자연 법칙들을 발견할 목적으로 그 사실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는 자신의 탐구 대상인 사실들을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무엇이 무용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알아낸 뒤 전자를 배제하고 후자를 유지한다. 3. 분류. 수많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군의 사실들을 축적하고 입증한 다음 그는 그 사실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이는 그 사실들의 근저에 있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실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구속하는 통합적이고 숨은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그 사실들을 질서정연한 집단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4. 추론. 추론이라는 4번째 단계에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사실들과 결과들에서 변하지 않는 운동 양식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물의 숨은 법칙들을 드러낸다. 5. 지식. 특정한 법칙들을 입증하고 구축하고 나면 그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 뭔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그는 과학자, 즉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지식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거나 어두운 상자 속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간직하기 위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지식의 목적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안락과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의 혜택을 세상에 제공하고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을 인류에게 헌정한다. 그러므로 지식 너머에는 사용이라는
추가적인 단계가 있다. 획득한 지식을 올바르고 이타적으로 사용하며 공익을 위한 발명에 응용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내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마음의 과학자. 앞에서 열거한 5개의 단계 혹은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는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첫 번째 단계인 체계적 관찰을 하지 않고서는 자연의 비밀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은 먼저 사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와 맞닥뜨린다. 그는 이 사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속에는 명백한 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이 5단계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물들의 질서와 본성과 정수를 발견하게 되며 그것들을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엮고 있는 중심적인 하나의 법칙 혹은 복수의 법칙들을 파악함으로써 혼란과 무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자연과학자에게 적용되는 일이 마음의 과학자에게도 벌어진다. 그는 자연과학자와 똑같은 자기 희생적인 근면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기 통제를 획득하는 5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5단계는 자연과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은 뒤바뀌어 있다. 그의 마음은 외부의 사물들에 집중하는 대신 스스로를 향하게 되며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서 탐구가 이루어진다. 마음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은 먼저 그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욕망, 정념, 감정, 이상, 관념의 덩어리와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초이며 이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들이 결합된 덩어리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힘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직접적인 대립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타협의 조짐이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파생된 그의 삶은 많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나 삶과도 평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대체로 그의 마음 속에는 기꺼이 탈출하고 싶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의 과학자가 밟아야 할 5단계. 그러므로 마음의 과학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일에서부터 탐구를 시작한다. 연구나 노력 없이도 자연에 관한 지식 혹은 마음에 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지식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무지에 대한 그러한 자각과 더불어 지식에 대한 열망이 나온다. 자기 통제라는 영역의 초심자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진 상승의 경로로 접어든다. 1. 자기 성찰. 이것은 자연과학자의 관찰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 마음의 눈이 마치 탐조등처럼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대상들을 비추면 미묘하고 항상 변화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주의 깊게 관찰되고 기록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기적인 만족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야심이 주는 흥분에서 이처럼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자기 통제의 시작이다. 2. 자기 분석. 관찰이 완료된 마음의 성향들은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분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낳는 악한 성향들은 평화로운 결과들을 낳는 선한 성향들에게서 분리된다. 특정한 행동들을 수반하는 다양한 성향들과
이런 행동들에서 예외 없이 생겨나는 명확한 결과들이 점차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구축된 이해력은 그러한 성향들과 결과들의 신속하고도 미묘한 상호작용과 심오한 파장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험과 검증의 과정인 동시에 탐구자 자신이 시험받고 검증받는 시기다. 3. 적응. 이 단계에 이르면 마음의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 본성의 모든 성향과 측면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마음속 가장 깊은 충동들과 가장 미묘한 동기들에 이르기까지 직시하게 된다. 이제는 자기 탐구의 불빛으로 비춰보지 않고 탐험하지 않은 지점이나 구석이 남아있지 않다. 그는 자기 마음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지점과 강하고 고결한 특성을 모두 파악하게 된다. 타인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지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타인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본다. 따라서 그는 남들이 모르는 그 어떤 결점도 외면하려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직면한다. 더 이상 입에 발린 달콤한 말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자화자찬이나 자기 연민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과업의 완전한 규모를 직시하고 자기 통제의 높은 수준을 분명하게 가늠하며 그에 도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 사유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칙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그 법칙들에 적응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풀을 뽑고 땅을 고르고 청소하는 과정이다. 마치 농부가 풀을 뽑고 청소를 함으로써 작물을 위한 경작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의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악이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청소하고 정화함으로써 질서 잡힌 삶이라는 수확을 낳게 될 올바른 행동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한다. 4. 정의. 고통과 즐거움, 불안과 평화, 슬픔과 환희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활동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이런 부차적인 법칙들에 생각과 행위를 적응시키고 나면 그는 이제 하나의 위대한 중심 법칙이 그 법칙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물질 세계에서 중력의 법칙이 그런 것처럼 마음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최상의 법칙이다. 이것은 모든 생각과 행위를 복속시키는 법칙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를 규제하고 제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법칙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동시에 최상인 정의의 법칙이다. 그는 이제 이 법칙을 따르게 된다. 외부의 사물들에 자극받고 움직이는 자연처럼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 중심 원칙에 종속시킨다. 그는 더 이상 자아가 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것, 즉 보편적이고 영원히 올바른 것을 행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본성과 환경의 천한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이다. 그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이 발산하는 힘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힘들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복속시키며 정의로운 법칙에 반하는 생각과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강하고 침착하며 평화롭다. 5. 순수한 지식. 그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마음을 형성하는 토대인 신성한 법칙의 존재를 몸소 입증한다. 그 법칙은 개인과 국가를 망라한 모든 인간사의 지침이 되는 통합적인 원칙이다. 이처럼 자기 통제의 영역에서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그는 신성한 지식을 획득하며 자연과학자가 그러하듯 마음에 관해 뭔가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는 이제 자기 통제의 과학에 통달하게 되었으며 무지에서 지식을,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지식을 포괄하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획득했다. 그는 모든 삶들에 관한 지식을 아우르는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지식을 획득했다. 모든 마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같은 법칙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개인이 행하든 같은 생각들과 행동들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신성하고 평화를 부여하는 이 지식은 자연과학자의 경우에서처럼 그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지식이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진화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숙성과 완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순전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획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순수한 지식이라는 5번째 단계 너머에는 지혜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지혜란 획득한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노력의 결과를 사심없고 아낌없이 이 세상에 쏟아 부음으로써 인류를 발전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정화하기 위해 그 속으로 돌아간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추구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초래하리라고 믿는 것들은 피하려고 애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의 원천은 자아이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심한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겪어야만 단편적이고 고통스럽게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성장의 단계이기도 한 5단계를 거치면서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주를 유지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을 획득한다. 그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알기 때문에 선과 옳음을 따라 산다. 그는 더 이상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옳은 것을 행한다. 그의 본성은 양심과 조화를 이루므로 어떠한 회한도 없다. 그의 마음은 위대한 법칙과 일치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고통과 죄가 없다. 그에게 악은 종식되었고 전적으로 선만 존재한다.